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이번 주 토요일에 네. 저희가 춘천에 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하는 북 콘서트인 것 같은데, 예. 네, 김용민 PD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또 예. 염치불구하고 춘천에서 북 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4월 27일 토요일 낮 2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외우고 네. 싶습니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2호관 001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낮 2시 이완배 기자님과 제가 춘천으로 갑니다. 예. 네. 제 고향이 또 춘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네. 손흥민의 고향. 앞으로 당분간, 춘천은 김진태, 김용민 투톱 체제로 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니. 저 탁현민도 있어요. 탁현민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김용민도 있고, 네. 삼민이 태어난 강원도 춘천입니다. 예. 네, 삼김지대군요. 예. 삼민시대입니다. 삼민시대. 예. 자,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북 콘서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강원도권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네, 처음 가봤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오신 분들은 김진태 지지자다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제가 이럴 때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떨리는 마음으로 강원도를 가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제 세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 경제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뭐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무조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냐,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혹은 돈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경제학뿐 아니고 많은 학문들이 연구 주제로 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완벽하게 정비례 관계로 영향을 미친다고 경제학은 생각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만큼 행복하고요. 10조 원이 있는 사람은 10조 원만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행복을 보통 효용 혹은 만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얻는 효용이나 만족이 크면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효용과 만족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액수는 행복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딱 들어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죠. 예를 들어서 따뜻한 봄날에 창가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행복하다고 느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데 비싸봐야 5,000원 듭니다. 저는 우리 집 창가에서 봉지 커피를 타 마시기 때문에 300원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행복이 300원짜리라고 하면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운전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잘 못하기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요즘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부터 운전 공포에 거의 사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딸하고 같이 음원 사이트를 하나 가입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무제한 듣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그걸 이용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 취향에 맞는 음악 리스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걸 틀어놓고 가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요즘은 운전할 때가 기다려져요. 근데 이거 한 달 스트리밍 서비스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00원짜리 행복이냐고요? 그전에는 운전할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4시간, 5시간 운전을 해도
그게 기다려집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수 나훈아 씨를 좋아해서 집으로 초청한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 가서 노래 두세 곡 부르고 몇 천만 원씩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나는 대중예술가고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표를 산 사람 앞에서만 나는 공연을 한다. 이건 누구건 내 노래 듣고 싶으면 표 끊어서 공연장 와라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되게 멋지잖아요. 네. 그런데 나훈아 씨는 멋있는 분이어서 그렇게 거절을 해도 다른 가수들은 이건희가 부르고 몇천 혹은 몇 억을 쥐어주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요. 10만 원 내고 나훈아 씨 공연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듣는 행복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수천만 원을 내서 나훈아 씨를 집에 불러서 노래를 들은 사람이 수백 배 더 행복한 건가요? 이것까지도 갈 거 없이 수천만 원 내고 가수를 집에서 불러서 듣는 노래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일날 내 앞에서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놓고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와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말은 만족과 효용에 기초해서 행복을 계산하는 경제학의 방법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974년에 발표된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때 국민들의 행복감을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스털린이 추가로 1972년부터 91년까지 후속 조사를 했는데 이 시기에는 개인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률 다 반영해서 빼더라도요 33%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행복은 또 감소합니다. 이 이론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이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오면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물론 저는 돈과 행복이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털린 역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론에 따르면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면서 행복도도 증가했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말은 행복이란 돈이 많다고 꼭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또 행복은 돈과 아무 상관없이 산골짜기에서 나 혼자 돛 닦는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돈과 돈 아닌 것, 그 사이 어디쯤 중간에 있는 무언가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우리 과제인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사회성이라는 개념으로 행복의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 연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노튼이라는 학자의 연구인데요. 노튼이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상당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돈벼락을 맞았는데도요. 이유가 뭐냐? 떼돈을 벌면 그동안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박살이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너 수십억 벌었다며 밥 사, 술 사. 이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기를 치려는 사람, 돈을 뜯으려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자는 그동안 맺었던 사회, 즉 동료와 유대를 가지고 지냈던 그 소사이어티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과도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외로운 겁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는 사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주변을 보십시오. 전부 아첨하는 자들이거나 뭔가 얻어내려는 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들끓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 생일 축하곡을 불러줄 친구가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행복보고서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순위가 3위나 뛰었다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예. 이 보고서를 주도한 사람도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행복 순위를 매기는 6가지 기준 중에 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관용성이라는 대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관용성은 당신이 당신의 이웃에게 얼마나 관대하냐, 그래서 이웃과 얼마나 잘 지내냐를 묻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개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돈이 행복에 훨씬 중요하지.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세계 어떤 연구를 봐도 이웃과 잘 지내는 건 돈만큼 행복에 중요합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행복을 연구하는 모든 지표에 공동체성, 반용성 이런 항목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어떤 지표에서는 심지어 이게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자나 권력자들이 불행한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돈이 많아서 친구를 잃고 불행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2009년 실험이고요. 중국 국립중산대학교 저우신웨이 교수, 미네소타 대학교 캐슬린 보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로이 바우마스터 세 심리학자의 공동 연구입니다. 세 사람 모두 심리학계에서는 알아주는 거목들입니다. 실험 제목은 돈의 상징적인 힘이었습니다. 실험은 6가지 파트로 진행돼서 좀 복잡한데 요즘만 말씀드리면 실험 참가자들을 인위적으로 왕따를 시켜보는 겁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일단 참가자들을 5분 동안 토론을 하게 하고요. 토론 이후에 개별 면담을 하는데 너 다음에 토론할 때 누구랑 하고 싶니? 어떤 사람이랑은 토론을 하기 싫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5분 해보니까 쟤랑은 진짜 하기 짜증나더라. 저 사람이랑은 토론하기 참 좋더라.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 면담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게 될까요? 나도 내가 토론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와 토론하고 싶어 했을까? 이런 게요. 사람들이 이 궁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실제 몇 표가 나왔든 아무 상관없고요. 그건 다 덮어버렸고요. 다시 개별 면담을 진행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그룹에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음번에 너랑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너 인기가 더럽게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와, 사람들이 너랑 토론하는 거 되게 즐거워하더라. 너 수십 명이나 너랑 토론하고 싶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에게 동전을 그려보라고 시켜요. 그러면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한 그룹이 동전을 훨씬 종이에 크게 그립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거냐면 동전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왕따를 당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실험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복권처럼 돈을 왕창 벌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친구를 잃으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면 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돈에 막 집착을 해서 돈을 더 벌면 친구를 더 잃어요. 그래서 더 친구를 잃어서 외로워지면 더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불행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돈에 집착할수록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니까 돈에 집착해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을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행복은 돈에 집착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는 것에서도 생기지 않는 그 중간 어디쯤인가 있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중간이 뭐냐? 마이클 루튼의 또 다른 실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입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행복한 정도를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그룹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두 그룹 모두에게 돈을 줘요. 그런데 A그룹에게는 이 돈을 오후 5시까지 당신만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B그룹에게는 오후 5시까지 이 돈을 반드시 남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예.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품 작은 거 하나 살 정도의 돈입니다. 이러면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은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필요했던 문구류 같은 걸 삽니다. 남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커피를 사서 친구한테 주거나 길에서 구걸을 하는 분에게 그 돈을 주거나 조카에게 인형을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주 간단한 행동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행복 정도를 새로 측정해 봅니다.
첫 번째 그룹,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의 행복 정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높아지지도 않았고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안 되는 돈을 가벼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쓴 사람들의 행복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대단하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실험을 할 때 A그룹, B그룹으로 나눈 다음에도 그 그룹 안에서 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주는 돈의 액수를 다르게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 원 정도 꽤 짭짤한 돈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천 원만 주고 구분을 해본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쓴 그룹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꽤 풍족한 돈을 쓸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딱 담배 한 갑 혹은 커피 한 잔 사 마실 5천 원만 받았죠. 예. 남을 위해서 돈을 쓴 그룹에서도 어떤 사람은 2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5천 원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과 5천 원의 차이는 사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금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2만 원이건 5천 원이건 행복 정도가 똑같았고요.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은 많이 행복해졌는데 2만 원을 쓰건 5천 원을 쓰건 다 비슷비슷하게 더 행복해졌습니다. 노튼 교수는 이 실험을 다양하게 해보는데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한테 수세미하고 비누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간다에 있는 한 여성은 실제로 친구가 너무 아픈데 그 친구의 병원비로 이 돈을 냅니다. 둘 다 남을 위해 쓴 이타적 행동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수세미보다는 병원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 행동의 차이는 행복에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쳤을까요? 놀랍게도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세미를 사주건 병원비를 내건 행복은 똑같이 늘어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왕따가 되고 왕따가 되면 돈에 더 집착합니다. 이 불행의 사슬을 끊는 중간쯤 어딘가의 정답은 뭐냐? 바로 돈을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심지어 돈이 무지하게 많은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사람은 모여서 사는 사회를 위해서 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에는 따라붙는 두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쓸 때 많은 돈을 내건 적은 돈을 내건 상관없이 똑같이 행복합니다. 그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거부들은 수조 원씩 기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조 원어치 행복하고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모금함에 10,000원씩 넣었는데 10,000원을 넣으면 10,000원만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수조 원이건 10,000원이건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형편대로 나누고 살면 그게 다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쓸 때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일이면 많이 행복하고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이면 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조국을 살리는데 기부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고 그냥 목이 좀 마른 내 친구한테 음료수 한 캔을 사주면 조금 행복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내용의 거창함이나 가벼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눔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돈과 행복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에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때 행복하고요.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언제 제일 행복하냐? 가끔 가외돈이 생기면 우리 후배들 술 사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걔들한테 무지하게 비싼 안주와 양주를 사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잘 먹어야 소주하고 삼겹살 먹지만 그거는 양주하고 뭘 더 사주는 것보다 절대로 덜 행복한 게 아니고 똑같이 행복한 겁니다. 나눔이라는 건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의미의 중요하고 가벼움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는 형편대로 나누는 자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우리 옆에 있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아주 조금의 여유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돈돈거리고 사는 사회가 돼서 저는 이걸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돈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남을 위해 쓰는 것도 남을 위해 쓰는 행복. 예, 네. 그 행복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걸 누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측정이 가능하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좋으라고 쓴 돈에 비해서 행복감이 얼마나 네. 자기 좋으라고 쓴 돈에 비해서 행복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함께 그걸 네. 규명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사회적 그렇습니다. 기부도 네. 늘어나게 되고 또 그렇죠. 네. 공적 부조가 활발해지면은 우리 사회는 좀 더 공동체 네. 사회로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가 나와서 평화나무 후원 회원이 급증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예. 노튼 교수가 이걸 테드에서 강연을 할 때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막 얘기한 다음에 맨 끝에 어떤 사람을 돕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행복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강연을 끝마쳐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연대할 수 있는 곳에 연대하고 도울 수 있는 데 돕고 또 평화나무 같이 의미 있는 곳에 후원회원이 돼서 요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총선을 앞두고 김 PD님께서 기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을 후원하면서 잘못된 기독교의 정치 개입을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이번 주말에 춘천에 갑니다. 네. 네. 춘천 가는 기차가 이제는 춘천 가는 전철이 됐는데,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네. 네. 사실 4.27 DMZ 평화 인간띠기 운동 하는데, 네. 보니까 인간띠기 운동을 그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네, 모인 현장에서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14시 27분에 좋습니다. 우리 모이신 분들과 함께 인간띠를 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는 장소는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자,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예, 여기서 바로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준비를 많이 하세요. 명함도 뿌리시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시는데. 네. 아이고, 어떡해. 그렇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춘천은 또 김용민이 고향이기 때문에. 네. 저기 얼굴도 좀 세워주셔야지. 하여튼 주말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네. 자, 낮 2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에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콘서트 또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이 다 나갔습니까? 네, 이제 다 나가서 절판을 했습니다. 와. 저희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출판사들이 책이 안 팔리는 것도 고민이지만 안 팔린 책들이 쌓였을 경우 이거 그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같이 좀 재정이 어려운 회사는 특히 그게 남으면 그렇죠.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책을 찍을 때 초판을 2,000부 3,000부, 요즘은 좀 조금씩 찍으면 1,500부 이렇게 찍는데, 저희는 500부 이렇게 찍습니다. 남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절절하게 했었는데, 이번 책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셔서, 저희 회사가 출판을 한 일에 말도 안 되는 부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절판을 시켰습니다. 2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절판 시켜요? 그냥 또 책을 더 찍어서 많이 파시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찾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찍어서 버텨보는 게 예의인데도
저희가 그걸 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이북으로 내놓고 일단은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재벌 흑역사 책으로 나오는 거는 몇 권 안 남았군요. 네,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춘천에서 팝니까?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네. 자, 경제의 속살도 절판될 수 있으니까, 이번 토요일에 오셔서 많이들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춘천에서 많이 오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론 제가 정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도 경제학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요즘 그 존재감이 너무도 미미하셔서 어느덧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른미래당에 관한 뉴스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바른미래당 뉴스는 이현주 씨가 헛소리 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정도지 별 관심도 없는데 이런저런 뉴스를 쭉 돌아보다가 제목이 눈에 탁 걸리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월요일 오전엔 유시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손학규, 따옴표, 나라, 당, 미래는 걱정 않고 자기 미래만 걱정하나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진짜 시덥지 않은데요. 잠깐 살펴보면 요즘 바른미래당 내홍이 엄청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현주 씨는 뭐 자유한국당 입당하겠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그래요 잘 가세요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손학규 대표가 모두 회의에서 나라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당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미래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우리 길을 가야 한다. 저는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살아야 중도개혁과 정치통합의 길이 열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리라는 믿음 하나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의 합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시대착오적인 한국당과 무슨 보수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나. 개혁보수를 하겠다고 새누리당을 나온 분들이 더 퇴행된 한국당과 손잡을 수 있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다만 그 회의 모양은 좀 우스웠던 것 같아요. 명색이 최고위원회의인데 참가한 최고위원이 손학규, 김관영, 김수민 3명뿐이었다고 하고요. 지도부 총사퇴 요구 중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세 최고위원은 불참했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안철수 씨가 등판하느냐, 뭐 유승민 의원의 역할은 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요건 역시 제 관심사도 아니고 분석할 능력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허접한 뉴스를 들고 온 이유는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나라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당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미래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요 대목 때문입니다. 요 대목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분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이 분석을 통해 무려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뷰캐넌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자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이고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전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안 좋은 대학 출신인 겁니다. 뭐 저는 이런 학력 차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완벽한 개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특히 미국 경제학계는 학벌을 어마무시하게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먹어준다는 경제학자는 예외 없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명문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뷰캐넌은 너무 가난했어요. 대학도 테네시 주립대학이라는 주류가 절대 먹어줄 수 없는 작은 대학을 나왔고 그나마 그것도 돈이 없어서 소젖 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학비를 대서 졸업을 합니다.
태생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사회주의자 경향도 띠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전향을 해서 시장 우월주의자가 되죠.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추가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뷰캐넌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류 경제학자면서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죽기보다도 싫어했습니다. 뷰캐넌이 공공선택 이론으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물론 이제 경제학자가 노벨상이 꿈이니까 받아서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뷰캐넌이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내 업적이 인정받았어 이런 의미보다도 야, 내가 명문대 나와서 잘난 척하는 새끼들보다 먼저 받았어. 약오르지 뭐 이런 심리가 강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뷰캐넌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투쟁하는 위대한 하층민이다라는 유명한 어록도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요. 이기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한 시장 만능주의자 이론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인간이 무조건 협력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하는 경제학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자가 오늘의 주인공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왜냐하면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이나 관료 등등등 높은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뷰캐넌 이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도 우리와 똑같은 기업인들과 똑같은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가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어요 이렇게 떠들면 전부 헛소리라는 겁니다. 쟤들이 국가 국민 들먹이는 건 오로지 자기의 다음 당선 혹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나오는 매우 호모 에코노미쿠스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론에 솔깃하냐면 저는 사람이란 이기적인 인간과 협동적인 인간 중간쯤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력을 줄수록 이기적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틀을 이용해서 사람을 분석하려는 시도에 대부분 제가 반대하지만 정치인이나 관료 혹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교수들 이런 집단을 상대로 분석을 할 때는 이자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만능주의자들을 대부분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뷰캐넌의 이론만큼은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혹은 이타적이냐 뭐 이런 걸 실험하는 게임입니다. 10,000원씩 나눠주고 마을 공공금고에 얼마를 기부할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면 대략 10,000원 중에 40에서 60%,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기부합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동료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득 중 절반 정도를 기꺼이 공공금고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제럴드 마웰이라는 교수가 이 게임을 명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 경제학과 애들 모아놓고 이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얘들이 공공금고에 기부한 돈의 액수가 10,000원 중에 2,000원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4,000원에서 6,000원을 기부하는데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애들, 얘네들 앞으로 분명히 이 사회에서 엄청 잘 나갈 것이 분명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우리 민중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주류에 다가갈수록 권력을 줄일수록 사람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됩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죠. 국회의원들 제일 큰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거.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다면서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고위 관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승진입니다. 제 경험상이요. 물론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관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권력을 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상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정치인들을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뷰캐넌의 이론이 저한테 와닿는 겁니다. 그럼 손학규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라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당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미래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 국회의원들아. 야, 그런다고 당선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발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손학규 대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얘기가 얼마나 헛소리인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너 개인 이익보다도 국가와 당의 미래를 더 걱정하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손학규 대표 스스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보다 개인을 위해서 이리저리 당적을 옮겨 다녔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중도 정당에 있어야 되고 다당제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소신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 삶을 보면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왔다가 나중에 한철수 신당에 합류를 해서 다당제를 갑자기 목소리 높입니다. 진정성이 제로인 거죠. 처음에는 한나라당, 그 다음엔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와서 다당제를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게 소신이면 애초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현주 같은 사람이 왜 탈당을 한 해 만에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선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당선 때 쪼로로 탈당했다가 다시 쪼로로 자유당 기어 들어간 인간들 왜 그러겠습니까? 당선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 보니까 제가 짜증나서 말은 안 했는데 새누리당 후보 때 찍은 사진에 재킷만 파란색으로 바꿔 입고 민주당으로 출마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선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익이 어떻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고 하는 건 다 공연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뷰캐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뷰캐넌은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혐오를 바탕으로 예의, 그 시장주의자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정부, 관료 다 믿을 게 못 되니까 시장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완벽한 분배와 너무 거리가 먼 엉망진창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가 시장을 제어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비록 제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뷰캐넌의 관점에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정치 혐오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정치 혐오는 결국 가장 보수적이고 조직이 그렇죠. 강한 정당만 도와주는 거예요. 저쪽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로 이 뷰캐넌의 이론을 제가 일리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지금 김PD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대로요. 예. 그럼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뷰캐넌이 묘한 제안을 합니다. 뷰캐넌 역시 정부와 정치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해법은 뭐냐? 어차피 정치인과 관료도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만 쫓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라는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 국민은 그 정치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치를 조절하자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정치인과 관료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되겠습니까? 방법이 하나입니다. 뷰캐넌 말대로 우리가 소비자, 수요자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제품을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안 사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들이 내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내 당선에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로워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인 유권자가 올바른 정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당선에 유리하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뷰캐넌이 이런 예도 들어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정치판을 좌우하는 한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금 올리는 이유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돈 쏟아부으려고 세금을 올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다음 선거에 당선에 유리하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따낼 때는 여야가 없이 다 달려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지역구에 예산 따가는 정치인들을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민중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비해야 하는 거죠. 야, 우리 지역구에 저 국회의원이 다리 지어줬어. 이런 이유로 와르르 몰표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을 쫓아내거나 안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지역구의 비중을 줄이고 공익을 위한 정치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권력자인 정치인들이 이기심이 국가를 망칠 가능성을 제어를 해나가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늘 발언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 자체를 보면서 불현듯 정치인의 이기심을 간파한 노벨상 수상자 뷰캐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소재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다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 민중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정치 소비로 정치를 바른 곳으로 이끄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특히 다음 총선에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어제 KBS 나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다른 미래당이다. 네. 각자 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 미래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미래당이요. 예. 콩가루 미래당이군요. 콩가루 미래당. 그렇습니다. 자, 4월 27일 토요일 낮 2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건물에서 우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프 콘서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서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 27일 토요일 낮 2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2호관 001호에서 이렇게 뵙도록 할 텐데 춘천에 어떻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지 뭐. 분명히 갔다 온 기억이 있었는데. 네. 소양우수를 너무 예쁘게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다녀오셨네요. 네. 춘천은 이제 고향이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닭갈비의 공간이기도 하고 말이죠. 호수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또 산이 많아요. 또 산으로 둘러싸였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정말 춘천 오신 김에 같이 강연도 즐기시고 그리고 오후에 춘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또 주말을 보내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닭갈비 먹을 예정입니다. 아유, 그래요. 같이 드시죠. 제가 모처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굉장히 넓어요. 꽤 넓기 때문에 어디로 오는 게 가까울까? 강원지방병무청 쪽이 좀 가깝네요. 사회과학대학 2호관. 사회과학대학 1호관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또 백령 아트센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철역은
남춘천역에서 좀 가깝습니다. 택시 잡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호관으로 오시면은 001호에서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또 DMZ 이 인간띠 있기 행사 있잖아요. 비단 그 DMZ 근처로 안 가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 뭐 부산도 좋고 뭐 어디서든 하여튼 모여가지고 함께 그 손잡고 인간띠를 이루면은 그걸 또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행사장에서 인간띠를 이루는 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호관 001호 여기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다 팔았다고 하셨는데 경제의 속살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 그건 한국재벌 흑역사보다 조금 더 찍었습니다. 더 찍어서 예. 지금 800권, 700권 이렇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또 다 내고 절판하시려고?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이정무 실장 판단인데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전혀 뭐 아무런 의논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칫하면은 이게 또 절판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뭐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홈쇼핑처럼 조금 있으면 매진되니까 빨리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해야 팔리지. 나 참, 그게. 아,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경제의 속살 또, 우리 작가와의 만남을 또 갖게 되니까요. 춘천에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도 좀 특이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 개봉됐던 영화 침묵. 일본군 성노예 혹은 위안부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1동포 2세이신 박순남 감독께서 무려 30년 동안 한 촬영을 생생한 다큐멘터리에 담았다고 하죠. 30년이요? 네. 와. 대단하네. 네, 박순남 감독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던 기록들을 지금 영화에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가슴절절한 투쟁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이제 보진 못했는데요. 일본에서 2017년 개봉이 돼서 20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번 달에 뉴욕, 워싱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달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뭐 매우 의미 있는 개봉이지만 이 소식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제학적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영화가 2017년 일본에서 개봉될 당시에 일본 극우파들이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을 보면 우길기를 휘날리는 차량들이 줄줄이 한 10대쯤이 영화 상영관 주변을 계속 돌아요. 그러면서 확성기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 일본국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징용했다는 허위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막 떠듭니다. 이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차가 한 대도 아니고 10대 가까운 차가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방송을 하니까요. 얘네들 실제로 상영장에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들이 얘네들의 상영장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고 겨우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감정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일단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건 진짜 뻘짓 중에 뻘짓입니다. 제가 극우파면 절대 저런 짓 안 합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스트라이샌드 효과 혹은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자 배우가 있죠. 근데 2003년에 한 사진 작가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이 얼마나 침식되고 있느냐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했던 공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가 헬기 같은 걸 타고 해안의 모습을 전부 다 찍은 사진 1만 3천 컷을 픽토피아.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 작가와 사이트를 상대로 무려 5천만 달러짜리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왜 냈느냐? 그 13,000컷 사진 중에 자기 집 사진이 한 장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거죠. 근데 짐작을 해보면
스트라이샌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운동가적인 기질도 강하고요. 그런데 사진에 찍힌 집을 보면 집이 으리으리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스트라이샌드 엄청나게 진보적인 것처럼 하니 집은 대궐 같은 곳에서 사네, 뭐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강남 좌파, 뭐 캐비아 진보, 그러니까요. 뭐 이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샌드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보적인 건 진보적인 거고 죄 지어서 번 돈이 아니고 당당하게 번 돈이면 자기 집은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진보가 꼭 판자촌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하는 게 당연히 스트라이샌드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못 내리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해안의 침식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공 목적이어서 내릴 수 없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번진 겁니다. 이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논쟁이죠. 근데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 애초에 스트라이샌드의 대저택이 찍힌 그 사진은 어떻게 봐도 그게 스트라이샌드의 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무슨 집에 여기는 누구 집 이렇게 간판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무려 13,000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 어느 사이트에 캘리포니아 해안을 찍은 13,000장 사진이 있단다.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13,000장 사진에 찍힌 집이 수천 채일 텐데 그 중에 그 집이 스트라이샌드 집이라고 아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항공사진이어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 집을 봐도 와, 저기는 누구 집인데 저렇게 으리으리해?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보는 순간 호텔인가? 박물관인가? 이런 느낌 정도가 생깁니다. 실제로도 그 사진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고작 6회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송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스트라이샌드 집에 사진이 500억짜리 소송이란다. 얼마나 크기에. 이러면서 너도 나도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공유를 시작한 겁니다. 애초에는 고작 6건에 불과했던 다운 횟수가 신문 뉴스가 나가고 무려 42만 건으로 다운로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진이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경제학 이론으로까지 만들어집니다. 스트라이샌드 이펙트. 숨기려고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노출되는 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가만 냅뒀으면 아무도 몰랐을 사진인데 지금은 무려 경제학 이론식이나 돼서 위키백과에 가보면 그 집이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트라이샌드가 소송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일이라는 거죠. 예. 침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요. 일본에서 20만 명이 넘게 봤는데 이 숫자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20만 명 관람객은 일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됐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일본 우익들이 그냥 냅뒀으면 그 정도까지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멍청한 놈들이 영화 상영장 앞에서 우길기를 단 차 열 몇 대씩 동원해서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멍청한 새끼들이죠. 그때 저는 극우파들이라는 건 한일 양국을 망라하고 이렇게 원래 멍청한가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이건 일본이건 극우파가 멍청한 건 진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수준인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뇌의 낙관 편향이라고 합니다. 왜 매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운동은 일주일에 1시간씩 안 하는 분께 여쭤봐도 나는 무조건 80까지는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게 낙관 편향인 겁니다. 예. 그런데 낙관 편향이 왜 생기냐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탈리 샤롯이라는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의 책 설계된 망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샤롯은 인류의 뇌는
살기 위해서 낙관주의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비관주의자들은 도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겁이 나거든요.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도전을 합니다. 나는 실패 안 해.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낙관이 용기를 내게 합니다. 인류의 내가 낙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있어야 사바나 초원에서 가장 약자에 속했던 포유류 인간이 뭔가 도전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초원에서 들소떼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뛰어들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동물이라면 절대 못 뛰어드는 겁니다. 뿔로 무장한 소가 수천 마리인데 거기 뛰어들면 죽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뛰어듭니다. 왜냐? 낙관적이거든요. 나 저기 뛰어들면 오늘 저녁은 배 터지게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사람들의 용기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샤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다른 실제, 단순히 기존의 어떤 실제가 아니라 더 나은 실제를 상상할 능력이 필요하고 그 실제가 가능하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인간 뇌의 조직 방식이 낙관적 믿음의 능력을 부여하여 우리가 주위 세계를 보는 방식과 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낙관을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낙관주의가 없었다면 최초의 우주선은 뜨지 못했을 것이고 중동의 평화도 결코 시도되지 못했을 것이고 재혼하는 사람도 전무할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감히 부족을 떠나 멀리까지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죠. 예. 인간의 뇌가 낙관적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낙관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걸 해봤더니 엄청난 실패를 겪었어요. 여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사람에게 남아있죠? 이러면 사람은 낙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초원에 들소떼에 뛰어들어가서 사냥을 했는데 소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부족원들만 서너 명 죽는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으면 다음에 사냥을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인류의 뇌는 낙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슬픈 기억, 실패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달리 샤롯의 책 제목이 설계된 망각인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다면 인간의 뇌는 뭘 먼저 지워버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나쁜 기억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샤롯이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실험자들의 뇌를 촬영을 해서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한 건데요. 실험 내용은 사람들이 9.11 테러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실험 내용이 좀 전문적이어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지만 결론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9.11 테러를 정확하게 기억해 못해요. 심지어 응답자 절반 정도의 뇌는 9.11 테러를 작년 여름 기억보다도 더 정확하게 재생을 못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억이 너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빨리 제거해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세월호 지겹다는 사람들 중에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세월호가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그래요? 아유, 정확한 표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까지 지금 정확히 짚어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뇌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본능적으로 제거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남기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잊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수긍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5년 전 4월 16일을 잊게 될 거라고요.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박정희의 폐악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고문당하고 맞아 죽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9 세대들 중에 이상해진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전두환이 얼마나 개자식인지도 잊게 됩니다. 광주의 그 수많은 아픔들이 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뇌가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이야기를 사석에서 거의 못합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아파요, 진짜로요. 그런데 자꾸 채찍질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아파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우리는 그 역사의 아픔을 기록할 수 있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혹은 성노예로 불리는 이 문제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때 되면 억지로라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 아픈 기억을 곱씹어야 올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침묵이 미국에서 개봉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역사를 잊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는 굴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 뇌가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모레입니다. 모레. 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저희가 이완배 기자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네. 춘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네.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이것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한 200석 정도 넓은 좌석이 있으니까 편하게 와주셔서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올 리가 없지. 네. 저기 국회에서 농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기 어려울 겁니다. 예. 네, 진태형 시간 내서 와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2호관 001호 토요일 낮 2시입니다. 춘천으로 주말에 함께 하시고요. DMZ 평화 인간 띠기 그 행사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여기서 저희들끼리 손잡아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날 오시는 분들께 정말 최고의 강연과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지혜, 젊은이들이 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를 또 이완배 인생 선배께서 또 들려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오면 김진태입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 춘천에서 많이 와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먼저 좀 죄송한 것이 다뤄볼 만한 뉴스를 못 찾았습니다. 조원태 씨가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 정도가 제일 큰 뉴스인데 조원태 이야기를 별로 더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특집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특집. 예, 요즘 우리 자녀분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안, 걱정, 공포 이런 심리가 경제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불안, 걱정, 공포 이런 감정은 인간의 매우 원초적인 감정이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고 원시시대부터 존재했던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에 왜 경제학을 끼워서 파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분야가 사실 요즘 경제학에서 제일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른바 신경경제학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성도 작용하지만 감정도 사실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지름신이 확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제적인 선택에 호르몬이나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경학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는 학문이 신경경제학입니다. 네. 폴 글림처라는 뉴욕대학교 교수가 이 분야의 최고봉으로 꼽히고요. 이 이야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월요경제학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공포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 혹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간 분비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드레날린은 특정 근육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쪽으로 몸의 에너지가 확 몰리는 거죠. 비정상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일시적인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언제 분비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네. 이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 덕에 사람은 초인적인 힘으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 철창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우는데도 고통을 거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드레날린 덕분입니다. 온몸의 신경이 파워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서 고통을 인지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와 이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이 일을 이제 그만해 무리야 라는 몸의 신호거든요. 그런데 아드레날린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몸의 힘을 다른 곳에 확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필요한 근육 외의 다른 영역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소화, 배변, 사색 이런 다른 몸의 기능이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과도한 분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아드레날린하고 유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쓰면 근육 운동에 온 몸의 힘이 집중이 되고 대신 통증과 피로를 거의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의 힘이 근육 운동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공포, 불안 이런 건 몸속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킴으로써 평소보다 공포에 훨씬 더 잘 대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몸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요걸 간단히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보험에 가입한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대충 짐작을 합니다만 저는 보험에 가입하면 약간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해보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가족은 어떻게 살까?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이런 공포의 감정이죠.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두려움을 지금의 희생으로 해소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보면 위험을 잘 감수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는 곡선이 요렇게 나오고 위험을 대체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 곡선이 요런 모양이고 그래서 최적의 보험 가입 액수는 얼마고 이런 게 무지하게 길게 수학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이 복잡한 걸 다 계산에 때려놓은 결과는 언제나 보험회사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에 잘 가입을 해서 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험 수십 년 동안 부었는데 하필이면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서 그냥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다 종합을 해서 설계가 끝난 겁니다. 자기들이 정한 설계대로 보험을 팔면 누구한테는 돈을 많이 물어주고 누구한테는 한 푼도 안 물어주지만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보면 누구는 따고 누구는 잃잖아요. 하지만 계속 그 판을 굴려보면 무조건 강원랜드는 10%를 따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이런 보험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을
경제학에서는 아예 별도 학문으로 떼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지노에 가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 안 하는 이유가 이건데,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지만 저는 왠지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결국 돈 따가는 자는 도박장 주인이고 보험회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무튼 보험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파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예. 불안과 걱정, 공포는 사실 자본이 돈을 벌기 위한 막강한 무기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401k라고 불리는 독특한 제도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던데 레이건 시절이었던 1981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냐면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뗍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돈을 조금씩 떼서 노동자의 이 계좌에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 매달 일정액을 주식 투자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퇴직금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업연금제도 뭐 이런 시초 같은 겁니다. 근데 레이건이 이걸 왜 도입하느냐? 노동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개판이 될 거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니네들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래?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를 떼서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1k는 노후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시스템인데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공포에 대비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복지 시스템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공공분야 다 민영화를 합니다. 개인의 불안을 극대화하죠. 그리고 401k 같은 걸 들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1k 제도가 정착이 된 이후에 떼돈을 번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월가 금융자본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매달 미국 전 노동자들의 월급 중 일부가 따박따박 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월가는 그 돈에서 매달 엄청난 수수료를 떼가고요. 국가가 월가 돈벌이 장려를 해준 겁니다.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노동자들의 공포를 이용한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서점 중에 교보문고 가끔 가잖아요. 예, 예. 근데 교보가 교육보험의 준말인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의 뿌리가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육보험이라니요? 교육에 뭔 보험을 든다는 거죠? 학교 갈 때 뭐 왕따 당할 상황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가? 예, 요즘은 그런 상품도 개발할 만하네요. 예. 그런데 이 교육보험이 만들어진 게 1958년입니다.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가요. 예, 그때는 왕따가 사회적 문제가 안 됐을 때죠. 그럼 1958년이 어떤 때냐? 전쟁 직후입니다. 우리나라가 텅스텐하고 오징어 수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 150위권의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이 시절의 민중들이 보험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은행이 뭔지도 몰랐을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보험이라는 황당한 금융상품이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교보가 오늘날 회사가 된 거죠. 당시 민중들한테는 폐허가 된 나라 위에서 신분 상승을 할 기회가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뭐냐? 자식 새끼 공부 열심히 시켜서 명문대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자식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한 가정의 모든 경제적 여력이 장남에게 집중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위험한 몰빵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시절 보면 장남은 고시 패스했는데 둘째부터는 중학교도 못 나온 집안이 수두룩해요. 우굴탑이라는 말이 있죠. 장남 공부할 돈 마련하느라 소도 팔고 밭도 팔고 한 가정이 올인을 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예.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민중들은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장남 학비 마련 못하면 어떡하냐? 불안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자본이 끼어듭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안하시죠? 교육보험에 가입하세요. 매월 얼마씩 내면 장남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입학했을 때 우리가 학비 한꺼번에 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공포를 이용한 이런 상품은 무조건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교육보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교육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가 넘버원이었다니까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교육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자본이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사교육 어떻습니까? 예, 요즘 자녀분들 한참 중간고사 때여서 요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이 기자는 애들 학원 안 보내는 걸로 아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걔들 인생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질문을 하시는 상대분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사회에서 나부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걸리면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설득이 안 먹혀요. 그런데 이 순간 교묘하게 이 공포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본이 돈을 벌어갑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 성적 때문에 불안하시죠? 하지만 아부모님 옆에는 시원스쿨이 있잖아요. 에듀윌이 있잖아요. 지갑을 여세요. 당장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꼬드깁니다. 겁에 질리면 이걸 이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청소년기를 보내도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어른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의 그 공포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야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신경경제학에서 공포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분비가 되면 몸의 다른 기능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로 졸라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 돈을 벌어야 학원비를 대니까요.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게 희생하는 삶인데 이 우리 중년들이 그 삶을 살면서 힘든 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됐거든요. 온몸의 신경이 오로지 우리 애 대학 보내야 돼에만 집중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진짜로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데 아픈 걸 모르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한 자각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불행한데 불행한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30대, 40대 부모들이 전부 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게 공포가 낳은 자본의 마케팅 때문이라고요. 사회적 관심, 연대 당연히 떨어집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 약속 잡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야 미안한데 오늘 학원 데려다 줘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대를 하고 투쟁을 할 시간이 생기겠습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엄청 좋은 노예형 인간을 양산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언론들도 유난히 이런 공포를 부추기죠. 요즘 노인 빈곤층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예. 저는 그 기사에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 심각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층 심각하다라는 기사들이 확대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장담하는데 삼성생명이 제일 돈 많이 법니다. 예, 공포는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은 네. 운전자 보험 7,000원 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네.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네.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렇지. 네. 이건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네네. 아, 그렇다면 네. 여러분 7,000원 운전자 보험 많이 네.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보험이야. 뭐 당연히 예.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 한 달에 7,000원인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본한테 가서 야, 이 비열한 놈들아. 공포를 상품화시키지 마라. 이렇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일 손쉬운 돈벌이 수단을 자본이 버릴 리가 없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불안하면 삼성생명을 찾는 게 아니고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복지를 강화할 정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걱정되면 시원스쿨을 찾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건설할 국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뭔 놈의 이빨 보험까지 나왔던데 나이 들어서 치아가 망가질 것이 걱정되면 이빨 보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자본에게 돈벌이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이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독여 주십시오.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만 우리 애들은 가끔가다 걱정을 하면 걱정 마. 아빠가 더 잘 투쟁해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아빠를 믿어.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그 인생이 꼭 훌륭한 인생 그리고 아니죠. 가치 있는 인생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가 공부를 못하면 너희들 인생 망칠 거야 라는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 마.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운 꿈을 키우고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아빠가 투쟁해서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콧방귀를 끼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가는데 저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 아이들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든 다음에 이 학원 저 학원 우르르 몰려다니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성인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그 세상을 물려줬으니 이제 더 잘 싸워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간고사를 맞아서 다른 뉴스가 없어서 그냥 이 이야기를 했다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중간고사 특집 공포와 불안에 대한 경제학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입니다. 네. 내일 우리가 춘천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요. 네. 네. 강원대학교 사회대학 2관 101호 이곳에서 이완배 기자님과 제가 참여하는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강원도가 처음이어서요. 그리고 저희 북콘서트에 항상 동행하는 이정무 실장,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제 좋은 버시기도 한데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강원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신가요? 태백에서 태백이 고향이고 고등학교는 강릉에서 나왔고요. 어쩐지 내공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왜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그러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가면서 과거에 이제 이정무 실장이랑 속초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춘천에서 여기가 맛있다 하면서 중간에 들러서 어디서도 먹고 강원도 간다고 되게 들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저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많이 와주세요.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사회대학 2관 101호, 내일 낮 2시입니다. 토요일 낮 2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 김용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김용민 고향인데, 고향인데, 너무 안 오시면은,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 한때는 춘천에서 출마설도 나돌았었는데요. 제가요? 네. 아이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약간, 제가, 어머니가 태몽으로, 강원도 춘천 중심부에 봉이산이라고 있어요. 봉이산 꼭대기에서 이제 총을 쏘면, 그냥 완전히 다 춘천 시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총을 갖고 김용민이가 봉이산 오르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개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런 꿈, 저는 딴 거 바라지 않고요. 내일 꽉 차가지고, 꽉 차는 걸로
그 꿈을 실현하고 싶네요. 예. 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뉴스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 소식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포털 서비스 회사인 네이버 노동조합의 독특한 단체 행동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소식은 제가 원고를 써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오늘 조금 자르겠습니다. 예. 경제성장률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이버 소식은 중간에 자르고 가급적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두 회에 걸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 뉴스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들으실 금요일 아침에 원래는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일면 톱에 대문짝만하게 이 뉴스를 싣고 싶었을 뉴스였을 겁니다. 공포 조장하기 딱 좋은 뉴스인데 목요일 밤에 국회에서 지금 난장이 났죠. 그래서 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소식이 일면 톱에 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간을 받아보시면 보수 언론은 일면 사이드쯤에는 꼭 이걸 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성장률이 더딘 게 아니고 마이너스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자정이 다 된 상태에서 녹음을 합니다만 아침 조간의 논조는 예측컨대 거의 나라 망할 것 같은 논조일 겁니다. 예, 그런데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뒤늦게 에휴 나는 알고 있었어 이럴 줄라고 폼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저 같은 사람조차도 너무나 쉽게 예측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1분기에 확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경기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상은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선행지표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경기보다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 기업의 오늘 실적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주가가 내리는 이유는 오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실적이 나빠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대표적인 미래의 지표로 꼽히는 겁니다. 제가 경기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행이라는 뜻이 미래를 앞서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신통한 예측력이 있어서 1분기 성장률이 안 좋을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업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신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서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 온전히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미래 분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반도체 경기를 예상할 때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삼성전자 주가를 삼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작년 5월에 53,900원 정도 하던 이 회사 주가가 올해 1월 초까지 거의 8개월 가까이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에는 3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 8개월 동안 33%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미래의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아서 어닝 쇼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며칠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공시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 1분기 실적 너무 안 좋을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안 좋은 예상이 있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50점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점이 아니고 20점밖에 못 받을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자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고 삼성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반도체라는 것은 원래 사이클을 탑니다. 네. 아직 1분기 실적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우리 성적 박살났을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
대체적인 예상이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이 났을 거라는 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반토막도 아니고요.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1조 원 조금 못 미쳤는데 1분기 예상은 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만으로 국민소득이 이미 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예. 또 다른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요. 여기 영업이익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분기가 4조 4천억쯤 됐는데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여기서도 3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이미 GDP 10조 원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1분기 경제가 0.3%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액수로 얼마일까요? 작년 4분기 국민소득 총계가 404조 5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402조 6,784억 원입니다. 나빠졌죠? 예. 네, 얼마나 나빠졌느냐?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나빠졌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는 약 1조 3천억 정도의 국민소득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에서의 영업이익만 무려 1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와 똔똔만 맞췄어도 올해 1분기 성장은 8조 원 넘게 좋아졌고 이건 1분기에만 2% 넘는 성장을 했을 거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첫째로 보수 언론이 아마 오늘 조간에 대문짝만하게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문재인 정부가 나라 망친다라고 지랄을 했을 텐데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분기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걸 몰랐냐고요. 몰랐으면 그게 찐따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두 개 회사에서만 10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분기 GDP의 무려 2.5%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날려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실적이 쇼킹할 거라고 자수를 했고 SK는 실적 박살난 걸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쁠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1분기 GDP를 마이너스로 만든 최대 주범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이 두 회사에게 물려야 하느냐? 이재용, 최태원이 경제를 말아먹은 죽일 놈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반도체 경기는 운명인 겁니다. 원래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사이클을 부려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질 때인 겁니다. 셋째, 앞으로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 이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반도체 경기가 돌아오느냐? 만약에 반도체 불황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가를 봐야 됩니다. 주가가 미래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1월 4일까지 8개월 동안 꼬라박다가 1월 4일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36,000원대 하던 게 지금 4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사상 초유의 박살난 실적이라는데 왜 주가는 1분기에 20% 넘게 올랐을까요? 지금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 실적이 회복될 것 같다는 예측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예측은 2분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3분기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국제적인 예측입니다. 이런 예상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예, 선수들은 뭐 이미 다 판을 읽고 있군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이미 이 지표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까지는 경제 성장률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분기 이후부터는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경기를 반영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사실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10조가 날아갔다고 발표하는 순간 플러스가 되기가 불가능한 숫자였다고요. 그래서 조간에서 지랄했을 것이 분명한 보수 언론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마이너스 성장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이재용하고 최태원한테 물으세요. 거기 둘이서 뚜레수로 10조를 날려먹었다니까요. 네? 하지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용, 최태원한테 책임을 안 물을 겁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반도체에서 10조를 날린 건 이조영 잘못도 최태원 잘못도 아닙니다. 사이클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표는 전혀 묵직하게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아침에 언론 떠드시는 것 대체적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문재인 정부가 마이너스 망쳐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야 SK하고 삼성 반도체에서 10조 날렸다는데 걔네들 둘한테 책임 물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 경기가 돌아오면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브리핑이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네이버 노동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제 한겨레 신문에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네. 24일 수요일이 그 유명한 어벤져스 개봉일이었죠. 저도 마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미친 듯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 정설을 잘 모릅니다만 마블 영화 팬분들은 마지막 어벤져스는 꼭 개봉일에 봐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도 수요일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봉일이었던 24일에 분당에 있는 몇 곳 대형 영화관에 네이버 노조 구성원들이 이 영화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근데 조합원들끼리 영화 보는 일이야 뭐 흔한 일인데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 영화 관람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에 노동 시간에 노동을 거부하고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간 겁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작년 4월 1일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IT 기업의 노조가 생기기 참 어려운데. 글쎄 말이에요. 거대 기업이 된 그렇죠. 근데 거대 기업이 된 네이버 노동자들이 용맹스러운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보통 화섬노조라고 부르는 산별노동조합 산하의 지회로 결성이 됐습니다. 노조 설립을 선언한 지 딱 30분 만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엄청난 열기를 당시에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정의당 노동상담센터인 비상국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우선 짚어볼 건 노동조합의 불모지로 불리는 IT 업계에 왜 하필이면 네이버에서 노동조합이 제일 먼저 결성됐느냐는 겁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네이버 노조 출범 선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짐작이 됩니다. 첫째로요. 당시 한겨레 신문에 실린 오세윤 위원장 발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뉴스 편집 공정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직원들이 받은 상처가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회사에 2년 정도 잠깐 몸을 담았지만 오래전부터 네이버 구성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포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몇 차례 대선에서 네이버 뉴스 편집 공정성 의혹이 산산조각이 났죠. 실제로 네이버는 절대로 조작한 적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했지만 축구연맹 비판하는 기사가 축구연맹 청탁을 받고 안 보이는 곳으로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축구 기사만 그랬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2012년 대선 때 진성호 씨가 네이버는 평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전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큰 상처가 됐다는 게 노조 위원장의 발언인 겁니다. 둘째로 노조 출범 선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초기의 수평적 조직 문화는 수직 관료적으로 변했고 IT 산업의 핵심인 활발한 소통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뒷걸음질치며 포괄임금제와 책임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는 소통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네이버는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자부심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선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초기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수직 관료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IT 산업의 핵심인 활발한 소통 문화가 사라졌다. 이 대목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꼰대가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정도 이 회사를 다녔는데 당시에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야, 그 보수 종합 언론지에서 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신선한 겁니다. 회사 안에 카페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휴게 시설도 잘 돼 있고 폭력적인 문화도 없고 IT 기업 문화가 저는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얼핏 회사의 경영자들이 꼰대 문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진 당시 이사회 의장, 네이버 창업주죠. 어느 날 갑자기 전사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거기 카페테리아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카페테리아를 아무도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카페테리아 존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글의 150피트 법칙을 소개해드렸지만 구글 노동자들은 회사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150피트, 45m 이내에 간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창의성을 만드는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흉내를 냈는데 내다가 만 거예요. 카페테리아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면 항상 네이버 노동자들이 웃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 그게 창의성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이해진 총수 눈에 보기에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노닥거리는 게 꼴같지 않았던 겁니다. 일을 해야지 자식들이 왜 카페에서 노닥거리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카페 사용 금지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아니 아예 카페를 없애버리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IT 기업답게 젊고 발랄한 문화를 갖고 있는 척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노닥거리는 꼴은 보기 싫고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오전에는 집중해서 일하고 카페는 오후부터 이용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웰피는 발랄한 IT 기업인데 경영자는 여전히 꼰대 기질을 못 버리니까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팀장이 무슨 개편안을 내면 실장이 고쳐요. 실장이 고친 걸 들고 가서 그룹장한테 가면 그룹장이 또 고칩니다. 실장이 고친 걸 다시 고쳐야 돼요. 근데 그룹장한테 고친 걸 들고 고치는 대로 고쳐서 대표한테 들고 가면 대표가 또 고치라고 합니다. 원한 비슷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표한테 검증을 받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해진 의장한테 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회사 안에서 대표님이 허락을 하면 절반 정도 허락받은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사 대표가 허락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해진 의장이 안 된다고 하면 말짱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서비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해진 의장 손을 거치는데 그 손까지 가려고 팀장, 실장, 그룹장, 대표까지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집단 지성의 결과가 이해진 의장이 안 돼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뭔 일을 하나 하는데 기본이 석 달 걸려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서 이게 IT 기업의 문화가 이래도 되나 하는 조짐이 보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짐이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원들의 목소리로 짐작을 해보면 진짜로 심각해졌다는 거죠. 협력 조직 문화가 수직 관료적으로 변했고 IT 산업의 핵심적인 활발한 소통 문화가 사라졌다. 이게 노조 출범 선언문의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IT 노동자들의 이 집단 행동이 참 멋있죠. 어벤져스 영화 보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신박한 발상이고 요 이야기도 즐겁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GDP 숫자만 아니었으면 오늘 끝낼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월요경장을 한 이후에 가급적 화요일에 네이버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의 모습,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경제성장률과 네이버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야말로 외화내빈이네요. 외화내빈. 네, 조금 그래요. 노동조합의 발표를 보면 진작은 가는데 갑갑해진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거기가요. 또 하나의 이재용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고요. 이런 파행은요. 결국 무리하게 추진할 때 이제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이버 갈 길이 뭐네요. 또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우리 이한배 기자님만큼 또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고. 참. 뭐 10년 전 이야기라서 그런데 어쨌든 뭐 요 이야기는 화요일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지났다고 달라졌겠어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지금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요일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